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부터는 실험 연구를 설계하고 검증하는 이론 수업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이 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지금은 또 학생들에게 있어서 옛날처럼 그 기억력이나 암기력 기반의 이런 시험을 볼 수가 없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투입해서 이끌고 나간 교육 활동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이걸 확인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비록 정오답을 확인하는 기억력 기반의 그런 시험은 보지 않더라도 내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설계해서 투입했더니만 과연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아이들의 변화가 어느 정도나 발생했는지 이런 걸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나 용어가 실험 연구를 설계하고 적용한 다음에 그 효과를 검증해 본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그동안 배웠던 학습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험 연구를 어떻게 설계하고 검증해 나가는가 라는 관점에서 통계, 실습을 해볼 건데 오늘은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로 하는 이론을 한번 학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실험 연구를 설계하는 그런 것들은 대학원 과정에서 배우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개략적으로 윤곽을 잡고 가야만이 여러분들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실험 연구의 설계와 검증을 시나리오 개념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화면에 있는 것처럼 실험 연구의 시나리오가 있죠. 이거부터 제가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의 사례를 가지고 실험 연구의 설계와 검증에 관련된 설명을 하는가 이건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강의 노트를 파일을 두 개를 열어가지고 두 개 화면을 분할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데 이거 두 개를 별도로 분할해서 여러분 이해를 돕도록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실험 연구의 시나리오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실험 연구를 설계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쉽게 이해를 시키려고 선생님이 인위적으로 데이터를 만들고 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그 결과나 분석 결과나 해석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이런 형태로 실험 연구를 설계하고 또 이렇게 검증해 가는구나 라는 개념에서 설계 쪽은 시나리오 관점으로 제가 접근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중요하니까 차분히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어떤 초등학교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과 대면의 두 가지 수업 방식이 번갈아 가면서 적용됨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강화 요인에 어떠한 영향력이 미치는지 검증해 보기 위해서 5학년과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추진한다. 1학기에는 비대면 수업 방식을 적용하고 2학기에는 대면 수업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다.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습 강화 요인에 대한 출발점 행동, 다른 말로는 사전 검사라고도 합니다. 출발점 행동을 측정하고 학기가 끝나는 시점에 같은 질문지로 도착점 행동 또는 사후 검사라고도 하죠. 도착점 행동을 측정한다.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강화해주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실험 연구에서는 자기 존중감과 문제 해결력 요인으로 제한하여 적용한다. 그래서 수업 방식은 대면과 비대면, 학습 동기를 강화해주는 요인으로는 자기 존중감과 문제 해결력,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길 바래요. 각각의 요인들은 5점 리커트 척도 15문항으로 개발하고 여기에서 5점 리커트 척도라 하면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소프트 스킬 응답을 했었죠. 그게 바로 5점 척도입니다. 그러한 패턴의 리커트 척도 15문항으로 개발하고 수집된 자료의 원점수는 15점에서 75점 사이에 분포하지만 여기에서 왜 15점에서 75점 사이에 분포하느냐면 5점 리커트 척도는 1점, 2점, 3점, 4점, 5점으로 이렇게 5개 중에 하나를 택일하므로 모두 1점을 체크했을 때는 15점, 최소점 15점이 되고요. 모두 5점에 마크를 했을 때는 75점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의 원점수는 15점에서 75점 사이에 분포하지만 비교 분석의 수월성을 고려하여 문항수로 나누어 검증에 투입한다. 그러니까 75점 만점을 5점 만점으로 이렇게 점수를 환산해서 이제 분석에 투입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검정표에 제시되는 검사 점수는 1점에서 5점 사이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시나리오 전반적인 내용에 해당되겠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쭉 읽어보는데 좀 올라가 볼게요.
이번 실험에는 5학년과 6학년의 학생이 각각 60명씩 참가하였으며 총 120명 중 도중에 진학을 오가는 학생과 불성실한 응답으로 인해 정규 분포를 훼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아웃라이어, 특이값 또는 이상값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의 검사값을 분석에 투입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60명을 했지만 실제 분석에는 이보다 다 60명, 110명이 다 투입될 수도 있고 이보다 적은 수가 투입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실험 연구를 검증할 때는 가설이 필요한데요. 실험 연구를 검증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부여된 원문자 번호는 다음에 설명하는 실험 연구의 설계에 사용되는 번호와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래서 오른쪽에 여기 표현해놨죠. 실험 연구 설계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이번 수업에서는 이 포맷을 여러분들 설명해 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원문자 1번, 2번, 3번, 4번과 이 가설의 1번, 2번, 3번, 4번은 일치한다. 그렇게 봐주면 되겠어요. 이 설계 모형을 설명해 줄 때 이 부분을 또 연결해서 설명해 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가설의 특성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설입니다. E1과 E2. 여기서 E는 experimental group, 그래서 실험반 개념으로 하고, 1은 출발점, 2는 도착점, 그 다음 X는 실험 처치. 내가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개선을 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어는 내용을 재구성하는 나의만의 어떤 뭡니까? 수업 개선안입니다. 그걸 적용을 실험반에 해보고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Y 방식으로 수업한 반과의 효과를 보고자 할 때 세우는 이제 실험 연구의 설계 모형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랬을 때 1번, 원문자 1번입니다. 대면 수업에, 그러니까 익스페리먼트 그룹은 대면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그룹의 C1, C2는 비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한번 잠정을 생각을 해보죠. 그랬을 때 대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습 강화 요인은, 학습 강화 요인은 자기 존중감과 문제 해결력이라고 그랬죠. 자기 존중감이나 문제 해결력은 출발점과 E1과 도착점 E2 행동 사이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 말은 X가 별 효과를 못 낼 것이다 라는 연가설입니다. 자, 여기서 연가설이라면은 null hypothesis라고 합니다. null이라는 것은 null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0이라는 숫자도 있어요. null,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제로의 개념인데 연가설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이것을 보통 귀무과설, 한자로는 좀 어렵게 심리학이나 교육학, 대학원 오면 귀무과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어려운 단어보다도 연가설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연가설이라는 것은 E1과 E2 사이에는 차이가 0일 것이다 라고 전제하는 가설을 보통 연가설이라고 해요. 그걸 null hypothesis라고 하는데 귀무가설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쉽게 둘 사이의 차이가 0일 것이다의 개념의 연가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울 때는 전제가 뭐냐면은 이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근데 이것을 기각을 해요. 차이가 없지 않다. 그러면은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연가설을 기각한 다음에 뭔가 대안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안가설이라고 해요. 그것을 alternative hypothesis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안가설. 근데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자기가 연구한 결론으로 도출하고 싶은 것이 보통 연구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잠정적인 기대하는 결론과 반대되는, 상반되는 연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그 연가설을 기각하는 방향으로 실험 연구는 설계하고 진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는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오게 되면 그때 자세히 배우기로 하고요. 일단 그렇게 연가설과 연구가설 사이를 알아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니까 연가설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대면 수업의 출발점과 도착점 행동을 전후 비교하는 패턴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2번은 여기입니다. 여기는 E2, C2니까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도착점 행동을 좌우 비교하는 게 되겠죠. 자,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습 강화 요인은 도착점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다. 도착점에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습 강화 요인, 자기 존중감이나 문제 해결력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게 연가설이죠. 그 다음 연구자는 어떤 걸 기대하고 이 연구를 한다고요? 예. 이 둘 간의 차이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거죠. 이쪽이 더 클지 이쪽이 더 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1번과 2번에서 E1보다는 E2가 큰 쪽으로 또는 C2보다는 E2가 큰 쪽으로 유의차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이 연가설은 반드시 기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실험 연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걸 기각하고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비대면 수업에, 여기가 C1, C2 비대면이라고 한다고 했죠. 비대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습 강화 요인은 출발점과 C1, 도착점 C2 사이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자, 여기서는 약간의 점수 차이는 나더라도 통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정도의 차이는 안 나는 쪽으로 가요. 다시 말하면 유의차가 없는 쪽으로 하면 좋습니다. 유의차가 없는 쪽으로. 그래서 1번과 2번은 강력하게 E2 방향으로 유의차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C1과 C2 사이에서는 C1보다는 C2가 다소 커지더라도 그 변화량에는 통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오차범위에 들어간다로 생각되는 그런 정도 차이만 나기를 바라면서 연구를 진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할 수만 있다면 연가설을 기각하지 않고 수락한다. 이제 차이가 없더라 해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1, C2는 비대면 수업의 출발점과 C2 도착점의 전후 비교.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비대면 수업의 전후 비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입니다. 4번은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습 강화 요인이 출발점에서 서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1번과 2번에서 E2 방향으로 강력하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났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만일에 E1이 C1보다 크게 큰 쪽으로 통계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시작을 해버리면 나중에 이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훨씬 더 우수한 반을 실험반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이 결과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면은 이걸 막아낼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험의 설계는 출발점에서 이 대면 수업에 참가한 학생과 비대면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의 자존감과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약간의 차이가 나더라도 통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차이가 난다. 즉 차이가 없을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한 오차의 범위에 들어가는 정도의 차이 정도만 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3번과 4번은 연가설을 수락하는 방향으로 1번과 2번은 연가설을 기각하고 대체가설 또는 연구가설을 수락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일반적으로 실험 연구는 설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1, 2, 3, 4가 갖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석 방법을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설계가 끝나고 그래서 이제 투입을 한다고 가정해보죠. 투입의 모든 자료도 다 얻었어요. 처치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때는 1번과 3번을 분석하는 방법과 2번과 4번을 분석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볼까요? 분석 방법으로는 출발점과 도착점에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좌우 비교 검증하는 공식으로는 4번과 2번 좌우 비교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출발점에서의 대면과 비대면, 도착점에서의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좌우 비교하는 그 공식으로는 독립표본 T 검정이라고 일반적으로 통계학에서는 얘기합니다. 이걸 영어권에서는 Independent Samples T Test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엑셀에서는 이걸 한글로 이분산 T 검정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실습할 때는 독립표본 T 검정 또는 뭐 Independent Samples T Test라고 쓰지 않고 이분산 T 검정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는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방식별로니까 대면이냐 비대면이냐죠. 전후 1번과 3번과 같이 1번과 3번 수업 방식별로 출발점과 도착점, 대면의 출발과 도착점, 비대면의 출발과 도착점을 검증하는 1번이나 3번 비교하는 공식으로는 대응 표본 T 검정, 영어권에서는 Paired Samples T Test라고 합니다. 그런데 엑셀에서는 이거 쌍체 검정 이렇게 표현하는 거 쌍체 검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용어로 쓴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통계학에서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엑셀에서는 이분산 T 검정, 쌍체 검정, T 검정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실험 연구의 설계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시나리오를 설명할 때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을 해주긴 해줬어요. 다시 한번 이 표 1과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실습 시간에 실습하게 될 데이터를 제가 미리서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표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표의 제목은 수업 방식이, 여기서 수업 방식은 대면이냐 비대면을 말합니다. 수업 방식입니다. 대면이냐 비대면이라는 수업 방식이 학생들의 학습 강화 요인은 자존감과 문제 해결력입니다. 학생들의 학습 강화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해 보겠다. 사례입니다. 자, 여기서 출발점과 도착점, 대면, 비대면, 문제 해결력, 대면, 비대면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그 학습 강화 요인을 이렇게 하나의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두 개는 똑같으니까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뒤에서 자존감 가지고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하고 똑같은 논리로 봐보세요. 여기에 원문자 1번과 1번, 2번과 2번, 3번과 3번, 4번과 4번 같은 관점에서 봐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까 제가 뭐라고 4번부터 설명할게요. 이번에는 아까 그 앞에서는 1, 2, 3, 4 순으로 했는데 4번 출발점에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에서 출발점 행동을 측정을 한다고 그랬죠. 그게 4번인데 출발점에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두 집단의 학습 강화 요인 수준이 비슷하게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출발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온과 시온 사이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게 연가설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걸 수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존감에서는 차이가 없게 나와가지고 non-significant, 유의차 없음일 때는 NS, non-significant라는 약어를 붙여줬죠. 그런데 문제 해결력에서는 significant예요. 별 하나입니다. 에스터리스크. 별 하나일 때는 아이고 여기 안 고치네. 0.5탑니다. 0.05입니다. 0.05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별 하나가 붙었다라는 것은 확률값이 유의수준 확률값이 0.05보다 적고 0.01보다는 컸다 그런 얘기입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도 아래에 있지만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여기서는 유의차가 있게 출발했어요. 근데 여기는 유의차가 없게 출발해요. 여기서는 자 앞에서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뭘까?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E2가 이온보다 E2가 C2보다 큰 쪽으로 그럼 보세요. 4.39가 4.01보다 크고 4.39가 3.97보다 커요. 큰 쪽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연구를 설계하고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1번하고 2번에서는 연구자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이 대면 수업은 비대면 수업의 경우에 있어서 그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은 꽤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도착점에서도 보니까 출발할 때는 비슷하게 출발했는데 도착점에서 두 집단에서도 보니까 대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보다도 훨씬 더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비대면 수업에 비해서 대면 수업이 자존감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1번과 2번은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여기에서 4.01이 3.95보다 큰 쪽으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어버린다. 유의차가 있어버렸다. 그러면 더 자존감이 높은 애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더 높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을 때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반드시 4번. 여기에서는 두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없는 상황에서 출발을 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 보면 여기 보세요. 4. 어문자 4번. E1과 E2는 뭐예요? 거의 같거나 비슷한 정도여야 된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1번과 2번이 연구자가 이 실험을 설계하고 추진한 의도가 여기 잠정적인 결론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대면 수업이 자존감을 높이는 데 있어서 비대면 수업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에서 유의차가 있더라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유의차가 없이 출발하면 그 주장하는데 누가 잘 안 믿어주려고 그래요.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4번에서 유의차가 없다라는 것은 뭐냐? 연구 결과인 1번, 2번의 결과에 대한 뭘 확보한다? 신뢰성을 확보하는 검증이 4번이에요. 이 개념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봐볼까요? 3번. 여기 3번 해놨죠? 이건 연구 주제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한다고 그랬어요. 자,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하는데 비대면 수업으로 했을 때는 3.95에서 3.97 거의 변화가 없는 소수야 둘째 자리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다. 당연히 이것은 통계 분석을 해보고 검증을 해보니까 유의차가 없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어렵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자,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어렵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교사는 어때요?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교사가 아니면 교육청이든 교육부든 간에. 그냥 개선도 안 되는데 계속 비대면 수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건 뭘 말하냐? 아, 이거 문제가 있다. 비대면 수업으로는 자존감을 못 높인다. 자존감을 높이는 게 아주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대안 교수법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유의차가 없기 때문에. 자, 그게 뭡니까? 연구 주제. 이 연구자가 왜 이 실험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 연구 주제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3번이라는 뜻이에요. 3번에서 유의차 효과를 못 보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대면 수업에서는 효과가 있겠네라고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있더라라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4번 출발점에서 좌우 비교에서 유의차가 없는 것은 1번과 2번에서 나타나는 검증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아주 큰 의미가 있고 3번 같은 경우는 1번과 2번의 실험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 연구자가 선정한 이 연구의 주제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 기존의 비대면 방식으로는 효과가 없으니까 대면으로 해서 효과를 내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연구 주제를 연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즉 연구 주제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가 3번이라는 거죠. 이미 1번하고 2번을 설명했죠. 실험 연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결정짓는 게 1번과 2번이다. 그래서 이 투는 4.39는 4.01보다 4.39는 3.97보다 큰 쪽으로 둘 다 유의차가 있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는 이 연구는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존중감에 있는 요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에요. 이 패턴. 1번과 2번에서는 유의차가 있었고 3번과 4번에서는 유의차가 없어서 연가설을 수락하고 1번과 2번에서는 유의차가 있었기 때문에 연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해서 연구자가 애초에 가졌던 잠정적인 기대했던 연구 결과를 입증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 그것을 보통 우리는 실험 연구를 설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문제 해결력으로 한번 가보죠. 여기서는 1, 2, 3, 4가 모두가 다 유의차가 있어 버려요. 그렇죠? 이거 심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번 유심히 봐볼까요? 자, 만일에 대면 수업을 보면은 문제 해결력 같은 경우는 출발점에서 비대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대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보다도 오히려 더 점수가 높아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그러니까 비대면 수업이 학생들이 대면 수업 학생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더 우수한 상태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내가 주로 이번에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대면 수업에서 문제 해결력의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검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non significance가 되어야 되지만은 여기서는 유의차가 있었는데 거꾸로 어느 쪽으로 대면 수업 쪽 2.94보다도 비대면의 3.30이 2.94보다 큰 쪽으로 유의차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원이 이 C1보다 큰 쪽으로 유의차만 없으면 된다는 거죠. non significant 있으면 된다는 거, 이와 같은 개념. 그런데 이쪽으로 이 C1이 이원보다 큰 쪽으로는 유의차가 있더라도 그렇게 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를 주지는 않습니다. 왜? 이것을 어떻게 역전시켜서 유의차가 있게 만드느냐. 참 대단한 거죠. 그 선생님 능력은 오히려 박수를 쳐줘야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유의차가 있더라도 비대면 수업의 점수가 높은 쪽으로 있었기 때문에 크게 결과의 신뢰도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더 재미난 건 3번도 볼까? 그러니까 연구 결과에 대한 1번, 2번 신뢰도에는 큰 무리가 없다. 이런 경우는 3번 볼까요? 연구 주제에 대한 타당성을 보장하는 것인데 NS가 나옴으로써 여기서는 또 유의차가 있어요. 근데 잘 보니까 비대면 수업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오히려 떨어진 쪽으로 유의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면 수업은 아이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아주 부정적이다. 이렇게 유의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때요? 오히려 도착점 행동이 출발점보다도 높은 쪽으로 유의차가 있으면 이거 문제가 있겠죠. 왜? 그 비대면으로 해도 문제 해결력 키워지는데 뭐 하려고 대면 수업을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거꾸로 오히려 떨어지는 쪽으로 유의차가 있어 버렸다. 그러니까 비대면 수업을 하면 아이들의 문제 해결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도 연구 주제에 대한 타당성을 오히려 더 강하게 어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2가 C1보다 큰 쪽으로 유의차만 없으면 된다. 정리합니다. 3번과 4번에서는 E1이 C1보다 C2가 C1보다 큰 쪽으로만 유의차가 있으면 유의차가 있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E1이 C1보다 크고 C2가 C1보다 크더라도 유의차만 없으면 되는데 오히려 이 경우는 거꾸로 역전된 상태라는 거죠. 다 C1이 E1보다 크고 C1이 C2보다 큰 상태에서 유의차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신뢰도하고 타당도에 더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경우다라는 거죠. 전제적 조건은 뭡니까? 1번하고 2번에서 검증만 성공한다면
근데 여기서 검증을 실패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출발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라는 동정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실험 설계 대전제 4번. 이 4번은 연구 결과에 대한 1번과 2번의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곳이고요. 3번은 이 연구 주제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곳이다. 그리고 연구자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1번과 2번에서 E2가 이온보다 E2가 C2보다 큰 쪽으로 강력하게 유의차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연구는 시작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의성 검증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 연구는 실패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도대체 별 하나, 별 둘, 이게 무슨 뜻이고 유의 수준이 있다 없다가 무슨 말입니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어떤 때 별 하나를 붙이고 어떤 때 별 두 개를 붙이고 어떤 때 NS 유의차가 없음이냐라는 겁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엑셀을 가지고 T 검정을 해보면 여기서는 소문자로 써놨는데요. 엑셀에서 되는 대문자 P, 이것은 probability 이렇게 하는 단어의 약자 확률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유의 수준과 확률값 그랬는데요. 그냥 유의 수준 확률값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통계적 유의 수준이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데 자, 확률값은 보통 0에서 1까지 분포한다고 하죠. 자, 그랬을 때 제가 중간에 경계값 0.01과 확률값 0.05라는 선으로 이 확률값을 큰 3개의 영역으로 구분했어요. 자, 그래서 원문자 1은 확률값이 0에서부터 0.01까지예요. 그 다음에 원문자 2는 확률값이 0.01에서 0.05까지예요. 원문자 3은 0.05에서 1까지예요. 자, 그랬을 때 1번 구간 잘 보면 0.00에서 확률값이 0.01 사이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경계값이 1번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니까 0.01의 경계값은 오른쪽으로 포함된다. 당연히 그러니까 0.05 확률값이 정확하게 0.05가 나왔을 때 그것은 오른쪽, 즉 3번 영역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엑셀을 통해서 T 검정을 했는데 그때 P값을 주거든요. 그 P값을 가지고 빨리 이걸 보면 돼요. P값이 1번 구간에 있는지 2번 구간에 있는지 3번 구간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1번 구간에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1% 수준에서 고도로 유의차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1, 우측 최대값 1. 그 다음에 0.01 이상 0.05 미만 이 구간에 있으면 5% 수준에서 유의차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통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0.05 이상이 되는 3번 영역의 경우는 유의차가 없다 해서 non-significant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NS라고 붙은 4번이 있잖아요. 여기는 아마 이 청색, 하늘색 영역, 푸른색 계열 이 영역 안에 확률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NS를 붙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1번하고 2번은 어떻습니까? 별 2개이죠? 별 2개이면은 0.01이라고 그랬죠? 요겁니다. 2번. 1번, 죄송합니다. 1번. 0.00에서 0.01까지의 이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1% 수준에서 유의차 있으면 별 2개를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 한번 3번 볼까요? 여기는 별 하나가 있고 여기하고 3번, 4번. 문제 해결력에 3번, 4번은 별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이 구간, 확률값이 엑셀이 구해준 P값을 보니까 이 구간에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이 원리도 설명을 하려면 꽤 많은 시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 제한된 시간은 여러분들을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일단 여러분들 학부 과정에서는 기계적으로 이 개념을 머리에 딱 세팅을 하고요. 어떤 그 검정 결과값이 이 구간 안에 있으면은 이렇게 빨리빨리 1%, 5% 유의차 없음 판정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이건 왜 이걸 이렇게 표준화를 해놓느냐면요. 자, 어떤 그 집단의 점수나 집단 간의 수준을 검정하는 공식에는 이 T 공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F 공식도 있고, 카이자슨 공식도 있고, 여러 가지 공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식들이 산출 방법도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공식의 원점수의 이 1%, 5% 수준의 유의차 경계값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표준화를 안 시켜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어떤 공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전부 또 다 따로 계산을 해야 되고 수표를 찾아봐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 유의 수준과 확률값의 경우는 통계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해놨냐면 어떤 공식을 사용하든 T 공식이든 F 공식이든 카이자슨 공식이든 관계없이 어떤 공식을 사용하더라도 그 연구자가 빨리빨리 유의차 있다 없다를 편리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표준화시켜준 그 판정값이다. 판정 방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카이자슨 공식을 해석할 때도 F 공식을 해석할 때도 이 T 공식을 해석할 때도 무조건 이 원리대로 다 적용하면
다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써놓은 그 연구 논문을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 과제하다가 봤을 때 5% 수준에서 유의차가 있었다, 1% 수준에서 유의차가 있었다 그러면 어떤 공식을 썼는지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이 개념만 가지고 이해를 빨리 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러면 1% 수준에서 유의차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5% 수준에서 유의차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요게 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것도 참 설명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제가 최대한 정확한 하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분명히 이것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한 학교의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 집단이죠. 이 표본 집단을 가지고 모집단, 전체 초등학교 5, 6학년을 그 대표하는 모집단을 추정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그럴 때 어떻게 표본이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 달라지겠죠. 자, 그랬을 때요. 무작위로 이와 같은 유사한 연구를 100번, 랜덤으로 100번 달리했을 때, 이 연구 결과에서 어긋날 확률이 한 번도 없을 것을 1% 수준에서 유의차가 있다고 그래요. 왜? 0.01은 경계값이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번에서 거의 100번 다 지금 내가 제시한 이 연구 결과와 일치할 걸로 기대되는 그러한 결과일 때를 1% 수준에서 고도로 유의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론적으로 말하면 1000번 중에 9번까지는 빗나갈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근데 1%에 해당되는 등호가 여기 없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 10번, 이렇게 1000번 중에 10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 중에는 한 번도 이 연구 결과에서 이탈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엄격하게 말하면 이제 신뢰 구간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5% 수준에서 유의차가 있다는 것은 뭐냐? 이와 같이 그 5학년, 6학년 120명을 랜덤으로 무작위로 막 추출해가지고 100번 반복 실험을 했을 때 4번까지는 이 연구 결과에서 이탈하는 걸 허용하겠다라는 거죠. 즉, 이 평균값들이 이 연구 결과를 이탈하는 것을 4번 정도까지는 허용해 주겠다. 5번까지는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5%예요. 1%에서 한 번도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한 번도 이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강력한 신뢰도를 가졌다고 한다면 5%는 100번 반복 그 실험을 했을 때 4번 정도는 내가 제시한 이 연구 결과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 좀 느슨해졌죠. 유연해졌죠. 그런데 유의차 없음 P가 5에서 1.0 사이 이 경우는 100번 반복해서 모집단을 추정을 했을 때, 이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 추정했을 때 5번 이상 이 결과하고 빗나갈 수 있다. 그럼 이것은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어느 정도 이해되셨죠?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이 정도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T검정에 대한 그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뭐 이것이 완벽하다고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이라도 도울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에서 선생님이 많이 고민하고 구상해서 제가 어젯밤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자,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 두 개의 데이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앞에서도 제가 보여줬던 이 그림 생각이 나죠? 4.01, 3.95, 4.39, 3.97 있잖아요. 요 개념 있죠? 그래서 이 개념을 한번 보는데, 이것은 표로 보면 이게 표 1이고 이게 표 2인데요. 4.01, 3.95. 그 다음에 4.39, 3.97은 4.39, 3.97. 이게 자기 존중감의 출발점의 대면과 비대면 비교, 도착점의 대면과 비대면 비교예요. 여기서는 출발점 행동 비교라고 여기 써져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요걸 말합니다. 요걸 한번 잘 봐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빨간게 커다랗게 된 거, 요게 대면 수업이에요. 이거에 저 봉우리, 여기가 4.01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약간 왼쪽으로 나와 있는 이것이 3.95라는 뜻이 약간, 이게 4.01, 3.95. 그러니까 봉우리가 비슷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서 표준 편차도 0.84, 0.88 거의 유사하죠. 어느 게 좀 비대면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이쪽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조금 더 이 끝에서 끝까지 폭이 더 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거의 유사하죠. 이런 경우 어땠습니까? 이 경우에 NS, Non-Significance, 유의차 없음이 됐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차이 나는 것은 차이 난다고 보기 어렵다. 그냥 같은 분포로 봐도 무방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도착점 행동 비교입니다.
4.39하고 3.97이에요. 여기 봉우리 여기가 4.39에 해당되겠고 이 봉우리 높이가 4보다 조금 낮은 3.97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두 개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이 엇갈리는 부분의 면적이 여기하고 여기가 여기 비해서 꽤 크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대면의 경우는 얘는 표준 편차도 6구로서 평균 중심으로 많이 모여 있는 반면 자, 비대면의 경우는 3.97, 1.88이니까 얘보다도 훨씬 더 넓게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분포는 같은 분포로 보기가 참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분포를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엇갈리는 면적이 오차의 범위에 들어갈 정도로 근소하다라고 하면은 유의차 없음으로 판정을 하고요. 이와 같이 엇갈린 부분의 면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건 같은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이 전체 학생, 비대면 학생의 전체의 학생을 대표하는 점수가 3.97이에요. 3.97 봉우리에 이거하고 그 다음에 대면 학생들의 4.39라는 이 점수하고는 이 평균의 차이가 꽤 많이, 봉우리 차이가 꽤 많이 나버리기 때문에 같은 분포로 보기는 참 힘들다. 이렇게 기하학적으로도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긋나는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 집단은 유의차가 있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는 집단이다. 같은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정도의 오차가 난다면 이것은 같은 집단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확률값이 non-significance로 떨어지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때요? 2번 별 2개 유의차가 1% 수준에서 유의차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때?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T공식을 제가 산출하고 고민도 해봤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기하학적으로 값만 딱 잡아놓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대학원에 와서 더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 평균과 표준 편차가 T검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분포표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해준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해 주려고 하는 왼쪽 이거예요. 이걸 중심으로 보는데 제가 여기서는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은 여기서 하나는 이 기준이 되는 이 평균, 이것의 평균은 4.0,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0.5. 마찬가지 아래서도 이 봉우리가 높은, 여기서 봉우리가 낮죠. 봉우리가 높은 이 분포는 평균이 4.0, 표준 편차가 0.5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이 분포는 평균이 4이죠. 그리고 표준 편차가 1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분포, 봉우리가 좀 높은 분포는 평균이 3.5가 5이고 표준 편차가 0.5, 1, 이거보다 좀 작은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 아래에서는 이 봉우리가 높은 것을 위하고 마찬가지로 4.0하고 1.0으로 하고요. 그 대신 이번에는 평균이 3.0이면서 표준 편차가 1.5,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이 분포보다 표준 편차 크고 여기 표준 편차 작은 걸로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을 때 동일한 집단에 대해서 분포를 그리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이 곡선과 직선 사이의 면적을 표본의 크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뒤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전체 10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곡선과 직선 사이의 면적을 만일 102라고 한다면 이 곡선과 이 직선 사이의 면적도 102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작아져서 평균값으로 몰리게 되면은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아지려면 봉우리가 올라가야만이, 이거보다 높아야만이 여기서 보상이 돼가지고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아져서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당연히 평균을 중심으로 하는 봉우리 뾰족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단 전제 조건이 똑같은 동일한 표본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했을 때라고 전제했을 때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표준 편차가 더 커집니다. 뒤에 가서 이것이. 그럴 때는 어때요? 이 면적이 예기치 않은 이 면적이 생기죠. 그러기 때문에 이 면적과 상응하는 원래 면적도 상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봉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그래서 편차가 커지면은 봉우리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기준값보다 작아지면 봉우리는 높아지는 이런 패턴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검증에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물론 평균의 차이, 여기에서는 평균의 차이가 0.5가 나고 여기 평균의 차이가 1이 나고 있어요. 4.0, 3.0. 그리고 표준 편차는 0.5, 여기도 대략 한 0.5 정도 차이가 나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평균의 차이가 1이 나기 때문에 아래 그림이 여기서는 평균의 차이가 1이 나고 있고 그것도 잘못됐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3.0 계속 데이터가 오류가 있네요. 미안합니다. 3.0이고 여기가 3.5가 돼야 돼요. 예, 거꾸로 설명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3.0 여기가 4.0 예, 여기가 4.0 여기가 3.5 그렇게 그렸는데 제가 계속 잘못 설명을 했네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위에 것은 평균의 거리가 4.0하고 3.1.0의 차이가 나고 있고 표준 편차는 0.5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래에서는 평균의 차이가 0.5이면서 표준 편차가 0.5 위하고 똑같이 표준 편차에는 차이가 나요. 똑같아요. 근데 평균이 위에 게 더 커요. 그렇다면 이 봉우리하고 봉우리 사이가 멀을수록 유의차가 있을 확률이 높고 봉우리와 봉우리가 가까울수록 유의차가 없을 확률이 높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부분 앞부분에서 데이터를 잘못 써놨다 보니까 설명을 좀 엉뚱하게 했는데 그 점은 감안해서 방금 제가 설명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방금 전에 이분산이 아닌 등분산을 가정하는 T공식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T라는 값의 공식을 보면은 분모는 제곱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0 이상의 양수입니다. 그런데 만약 T값이 음수가 나온다는 것은 위에서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서 음수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대면 수업의 평균 점수를 x1이라 하고 비대면 수업의 평균 점수를 x2라고 한다고 하죠. 그리고 대면 수업의 평균 점수에 대응하는 표준 편차가 시그마 1. 그 다음에 비대면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에 대한 대응하는 표준 편차가 시그마 2라고 했을 때 이것은 N1, N2는 각각 51, 51이 들어가겠죠. 그 표본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대면에서 비대면을 빼줍니다. 만일에 비대면 점수가 높을 때 이때 T값은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원리입니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는 이유는 하나만 기억하라는 거죠. T, X1과 X2는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이 거리. 그러니까 이 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T값은 커진다. 그렇죠? T값이 0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유의차가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T값이 유의차가 있을 확률이 높으려면은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가 최대한 여기보다도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T값이 커져서 유의차가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 봉우리만 넓어지면 되느냐? 봉우리가 넓어지는데 표준 편차도 커져가지고 이렇게 다 상쇄해버리면 또 곤란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가 멀어야 된다. 그래야 T값이 커진다. 그게 T값은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의 거리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T값이 또 커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T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이 봉우리 사이의 거리도 커졌는데 표준 편차도 커지면 쭉 늘어지잖아요. 그래프가. 그렇게 되면은 T값은 큰 변화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두 분포의 표준 편차는 작아지면서 평균의 차이,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는 멀어질 때 T값은 매우 커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T검정에서 유의차가 있으려면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좋고 비례하고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의 거리에 비례하고 거리가 커질수록 T값은 커지고 표준 편차는 작아질수록 T값이 커진다. 정리합니다. T값은 평균의 차이에 비례하고 표준 편차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험 연구를 할 때 어떻게 하면은 기존에 실험하기 전에 집단의 표준 편차는 클 수도 있겠죠. 넓게 아주 부진한 학생과 우수한 학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실험 결과 이 부진한 학생하고 우수한 학생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좁혀가지고 평균 중심으로 몰리게 만든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게만 만들어도 그냥 평균의 차이는 별로 안 났더라도 그 실험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너무 평균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평균의 차이에 비례하고 표준 편차에 반비례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평균의 차이와 표준 편차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이 실험의 결과가 성공하겠네 실패하겠네를 미리서 한번 가늠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심으로 심화 설명을 해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너무 어려워하거나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제가 강의실에서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다이내믹하게 화이트보드에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컴퓨터로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정 이렇게 내 마음대로 그려지지도 않고 숫자도 좀 어긋나고 해서 혼란을 준 점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수행과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